안녕하세요. 이렇다 19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알파조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이쌤입니다. 요즘 네. 찬이쌤이 찬이TV로 활성화하시느라고 여기저기 다니시고 바쁘셔가지고 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가 봐요. 약간 혼미? 인사부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네. 아침이에요. 지금 네. 이 시간이.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렇구나. 정신이 좀 사나울 수 있어요. 맞아요. 오늘 좀 헤맬 수 있습니다. 점심 때랑 저 오후에랑 조금 그러네요. 달라요. 저도 그래요. 근데 목소리가 가을 분위기 나지 않나요? 좀 그런데 목소리가 네. 왜 가라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잠에서 들킨 거지. 잠에서 들킨 거구나. 아침에 가수들 노래 못하는 거랑 똑같지. 아유, 뭐 7시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안 깨면 안 되죠.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네, 저는 늘 7시에 일어납니다. 평상시에 한 9시까지 뒹굴뒹굴하고 10시에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 그게 지금 이 시간이면 여기 오는 동안에 너무 몸이 잠을 안 깨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 몸이 안 신체 깨어나는 리듬이. 거예요. 신체 리듬이. 음.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비몽사몽합니다만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파조님의 낭낭한 목소리와 함께 네. 네, 오늘 또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오늘은 좀 덜 네. 심각하지. 덜 심각한가요? 덜 심각하다고 해서 덜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네. 네, 네. 그 동안에 제가 한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연속해서 국가 재정 문제를 중심적으로 우리 이렇다 방송에서 그랬죠. 주제로 가져왔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새끼이긴 한데 저의 네. 사실 마음속의 주제예요. 네. 뭐냐면 기후 위기, 생태 문제, 환경 문제 이게 제 마음속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네. 금융자본과 기후 위기 대응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녹색당 활동을 하잖아요. 당연히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고 네. 이제 관련된 이제 자료들도 보고 이러는데 금융자본하고 기후위기 대응이라 네. 이거는 제가 처음 접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금융자본 이게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의미인지 뭐 살짝 팁을 좀 주시죠.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안 만들어지는 두 네네네. 개의 영역이에요. 그 그러니까요. 환경운동하고 네. 금융시장의 금융자본하고. 근데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거는 추석 연휴 직전이었을 거예요. 우연히 이제 본 신문 기사 때문인데요. 이게 9월 27일입니다. 신문 기사에 KB금융그룹이 국내 금융회사로서는 최초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탈석탄 금융이요? 네. 아니 KB 금융그룹하고 탈석탄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탈석탄은 네. 뭐냐면 석탄 화력 발전소 혹은 탄광 산업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석탄하고 관련된 회사, 업체. 네.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가 대표적일 수 있는데 국내외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나 네. 석탄 화력 발전소 관련된 채권들, 그러니까 이 화력 발전소에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채권을 채권 발행할 수 발행하겠죠. 있고 대출도 할 수 있고 새로 투자를 해서 신규 발전소를 건립하게 되면은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이제 돈을 자금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거에 관련된 금융, 즉 석탄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석탄 금융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금융자본의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KB금융그룹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신한금융그룹하고 한 몇 년 전부터 자산 규모 그렇죠. 1, 2위를 다투는 네. 국내 최대 금융 지주회사예요. 그런 KB금융그룹이 탈석탄 금융을 해 석탄과 관련된 업체는 앞으로 관련된 데다가는 투자도 안 하고 대출도 안 하고 어쨌든 금융적으로 자금 지원하는 걸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KB금융그룹보다 훨씬 앞서서 2018년 10월에 공무원연금공단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국내외 석탄 화력 발전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 그러니까 석탄 금융 중단을 이미 공식화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연기금이라고 그러면은 큰 손이라고 불러요. 큰 손이죠. 기관 투자자 이런 말씀 많이 네. 들어보셨을 네, 네, 거예요. 네.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네. 개인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큰 손은 기관 투자자인데 이게 바로 연기금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연기금이 석탄 산업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런 와중에
KB금융그룹까지도 우리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알파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하면 굉장히 그 개인적인 실천이나 이런 윤리적 거에 소비, 윤리적 소비, 뭐 개인적인 실천 이런 거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렇게 큰 영역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은행 저도 여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네네. 거래라고 봤자 뭐 마이너스 통장이고. 네. 아니 마이너스 통장 만들지도 못해 나는. 아 예. 그냥 급여 보통 예금. 예, 너무 보통 적나라하게 예금. 다 드러나게. 예, 보통 예금. 네, 근데 이런 네. 어쨌든 한국의 대표적인 은행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연기금이 석탄 산업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하니까 그 영향이 아주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알파주님이 이제 국내 석탄 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이제 사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신문에서는 그 해외 석탄 투자도 하지 않겠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소식을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언론의 보도가 조금 되긴 했는데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해외 석탄 발전 투자 금지법 아하. 이라는 법률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뭐 네. 이때가 코로나 때문이라서 그런가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몇 사람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해외 석탄 발전 투자 금지 4법 여기서 4라는 건 숫자 4를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요즘 법. 이런 거 유행이에요. 네, 무슨 3법. 삼법.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3법. 그렇죠. 네. 이게 관련된 법안들이 여러 법안에 그렇죠, 걸쳐져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 법안들을 다 이제 건드리겠다라는 의미인데 네 가지 법이 뭐냐면은 한국전력공사법, 그다음에 한국수출입은행법, 그다음에 한국산업은행법, 그다음에 무역보험법. 이렇게 네 가지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그럼 발의했습니다. 요 네 개 회사와 관련된 데가 석탄 투자를 해외에 하지 말라 이런 그렇죠. 식이겠군요. 왜냐하면 예. 한국 전력공사 한전이잖아요. 네. 한국전사는 이제 발전 회사니까 당연히 발전 회사가 석탄 화력 발전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석탄 발전을 해외에 수출한다 한전이 그럴 때 금융 공기업들이 같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 화력 발전소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 어마무시한 돈이 네. 들어가거든요. 이 돈을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같이 가서 자금을 대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법원의 골자를 보면은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 하고 그 다음에 금융 공기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 가지 이제 금융 공기업이죠. 수출입은행 이거는 수출입은행 해외 수출하게 될 때 그렇죠. 반드시 따라가게 되는 금융 지원 기관이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인데 어쨌든 해외 공기업이 나간다 그러니까 나간다고 하니까 같이 갖다 붙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해외에 돈을 그 투자를 해야 되면은 무역보험이라는 보험을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금융 공기업이 사업 범위에 해외 석탄 발전의 수행과 자금 지원을 제외하는 조항을 갖다가 추가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다 사업 범위 내에 이것에 명시된 조항이 아무것도 명시된 게 없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나가서 해외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주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서 주로 석탄 화력 발전을 새로 짓거든요. 이제 그럴 때 걔네들이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한전이 나가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뭐 법에 이걸 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아무 관련된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번에 이 법을 발의를 해서 한전이 나가서 짓는 것도 못하게 하고 한전이 나가서 짓는 걸 짓는데 이게 금융 공기업이 나가서 같이 돈을 대주는 것도 못하게 해서 해외 석탄 발전의 자금 그러니까 발전도 못하게 하고 네. 자금 지원도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을 하자.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한전하고 공공금융기관이 해외 석탄 발전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금지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이제 못한다라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이제 추가하는 그렇죠. 거죠. 예. 이거를 제외를 하죠. 제외하는 거죠. 예. 아니 이 중요한 뉴스가 왜 나오지 않았을까? 나왔어요. 나오긴 했는데 슬쩍 봐서 너무 나오기는 크게 안 나온 거죠. 나왔는데 크게 안 아마 나온 거지. 제 생각에는 에너지 관련된 전문 네네네. 왜 그런 인터넷 신문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서는 아마 집중적으로 네, 보도를 거기 했을 본것 같아요, 가능성이 저도. 높아요. 네. 사실상 이게 어떤 투자 금지 항목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석탄 발전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지구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일인 거는 분명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왜 해외 석탄 발전소 투자만 금지하는 것인가? 실은 한국의 네. 석탄 발전소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문제죠. 예. 근데 왜 한국 국내 투자는 금지하는 조항을 안 넣었을까요? 예, 그 네. 참 신기하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다 보니까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걸 좀 모면하기 위한 뭐 사실 그런 느낌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그런가요? 석탄 발전을 해외 수출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환경운동하는 그러니까.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네. 악명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그런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 네. 해외 투자 원전 금지라니. 수출에 그러니까 원전 좀 이상하잖아요. 수출에. 네. 이제 국제 환경운동단체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이 네. 원자력 수출도 엄청나게 네, 하고 네. 또 정부가 확 빵빵하게 밀어주면서 이제 그렇죠. 여기에다 석탄 발전까지 하니까 이제 좀 기후 악당이라는 별칭을 지금 네. 듣고 있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왜 국내 투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해외 투자만 금지를 하는 걸까? 저도 엄청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도 이 의문에 대해서 아직은 답을 주지는 않고 있는 상태고요. 과연 여당이 해외 석탄 발전 투자를 금지를 해놓고 국내 석탄 발전소 신규 설립은 용인하는 이런 이율 배반적 태도를 보일 것인지 앞으로 아니면은 이런 모순적 입장을 보인다면 이걸 어떻게 해명할지 저는 아주 궁금하긴 합니다. 해외에서는 짓지 말고 국내에서는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할지 되게 궁금한데. 네. 아니 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수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은 좀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특이한 같긴. 네.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어떤 석탄 화력 네. 발전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의원들이 있다. 네, 그런데 네. 해외에는 금지를 하는데 국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건지 좀 두고 볼 일이고요. 어쨌거나 국내에서도 석탄 금융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지금 참여를 선언하는 금융회사가 뭐 연기금도 등장을 했고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왜 나타났을까 이렇게 보면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탈석탄 금융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도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은 좀 늦게 출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미 수년 전부터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뭐 유명한 연기금들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게 무슨 노르웨이 연기금, 뭐 미국 캐나다의 무슨 연기금, 뭐 그렇죠. 캘리포니아 무슨 연기금 뭐 이런 연기금들 되게 많은데 글로벌 그런 연기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탄소 경제로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탈석탄 투자를 중단을 하고 탄소 제로 포트폴리오 전략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오늘 아침이니까 입이 안 풀려가지고 발음이 안 되네 조금. 근데 영어가 아무래도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금융자본의 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금융자본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탈탄소 금융 담론이 지금 그렇죠. 등장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은 사실은 파리 기후 협정 유명하죠. 네. 여기서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글로벌 금융 시장의 이게 글로벌 금융 시장 자산 배분 전략까지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까지 탈탄소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소식인데요. 그렇죠. 혹시 좀 특별한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원래 우리가 유럽의 노르웨이 이 연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윤리 투자를 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연기금이에요. 그래서 그 착한 투자, 소위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착한 투자를 하기로 하는 그 연기금으로 유명한데 이게 그런 투자자들이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면 이거 뭐 그러나 당연히 보다. 과거에도 늘 그랬던 애들이니까 표현을 좀 쓰긴 뭐하지만 그렇죠. 그런 기관들이니까 그렇게 하나 보다. 이게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세상을 놀라게 한 건 딴 데 있어요. 그 사례를 몇 개를 두 가지를 평소에 말씀드릴 더러운 텐데. 투자를 하던 애들. 예. 여러분들 아마 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미국의 NBC 방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 전문 투자 그렇죠. 증권하고 투자 전문 방송이 우리나라도 SBS, CNBC가 이제 SBS도 합작회사죠. 이제 합작해서 우리나라에서도 CNBC 방송이 있는데요. 네. 이 미국의 CNBC 방송에 유명한 주식 TV 쇼가 있어요. 매드머니라고 하는 매드머니. 미친 돈이라는 제목 죽인다. 제목 제목에 죽인다. 굉장히 오래된 투자 TV 쇼인데 네. 이 진행자가 짐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다 압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완전히 이 독설가이면서도 그렇죠. 난리치죠. 방송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짐 크레이머 방송이 유명하기도 한데 굉장히 막 욕설도 많이 하고 이제 하는데 굉장히 이
이 신뢰가 있는 방송이란 또 그 인정을 또 받고 있는 방송이기도 해요. 말은 좀 함부로 하지만. 근데 이 짐 크레이머가 갑자기 친환경주의자 커밍아웃을 해요. 근데 아니 친환경주의자도 커밍아웃까지 필요한 건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 더러운 자체가 짐 돈도 안 되면 다 크레이머가 드신데. 눈에 보이는 게 맥머니가 진짜 눈에 보이는 게 돈밖에 없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 평론 주식 평론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인생의 그 가치 자체가 주식으로 대박쳐서 부자 되는 거 이것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걸 이 선전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올해 초에 올해 주식 시장 전망 어떻게 되겠습니까라는 어떤 질문을 받은 거예요. 네네. 언론사에서 기자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그 쉐브론, 엑손 이런 글로벌 그 유명한 석유 업체들 있잖아요. 요 업종들의 주가 전망 어떻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때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 화석 연료 이제 끝났다. 아우 지겹다. 나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단지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나서 석유회사 대주주들 난리 났을 다들 것 뭐 같은데. 방송을 듣던 사람들이 다들 딱했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 전 세계 아마 주가 증시 있잖아요. 시장 가치 네네. 주가 총액 이렇게 쭉 나열해보고 이러면은 한 10대 기업 중에 엑선 모바일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석유 업체들 쫙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제 이런 기업에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 없다. 끝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엄청난 파장을 당연히 일으켰겠죠. 왜냐하면 짐 크레머의 증시에서 영향력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화석 연료가 왜 끝났느냐. 이 말만 딱 던져놓으면 안 되죠. 무책임하잖아요. 그렇죠.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때 두 가지 근거를 댔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은 세계 주요 연기금들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탄소 투자에서 철수를 하고 있다.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아까 네. 뭐 노르웨이 연기금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젊은 세대들이 이게 미래의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석유 회사 투자에 반대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예, 대표적인 이제 펀드 중에서 이제 미국의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는 사람 다. 뭐 알파존님도 잘 아시겠지만 블랙락 처음 들어보. 이건 알아야 됩니다. 돈하고 무관한 사람이라서. 블랙록을 그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봐. 세계 최대 1위 세계 블랙락을 최대의 기억하라는 거죠?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가 하면 6.5조 달러예요. 5조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7천조. 7천조를 이렇게 주무르고 있는 거죠. 세계 최대 운용사고요. 사모펀드, 헤지펀드 업계의 선두주자인데 그래서 많이 유명했죠 우리나라에서. 이 블랙록이 뭐라고 했냐면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얘네도 탈탄소 금융을 선언한 거야. 이제 CEO가 유명한 그 레리 핑크라는 사람인데요. 레리 유명해요. 핑크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죠. CEO고요. 유명한 또 민주당원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고객에게 보내는 서신 또는 CEO들에게 보내는 서신 이걸 공개 편지를 이제 써갖고 올해는 이제부터는 이제 기후 리스크가 곧 투자 리스크다. 이게 정의를 하고 기후 변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블랙록의 새로운 투자 지표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거죠. 그래서 올해 안으로 석탄 화력 발전 관련 자산을 다 매각하고 동시에 석탄 회사를 포함해서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 경영진에게는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탈탄소 주주 행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서 난리가 난 거죠. 이분 굉장히 그 의지가 투철한 게 네네. 보이는데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아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CEO가 이럴 정도면은 이것이 세계 글로벌 금융계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막 선언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소위 금융 시장에서 특히 그것도 이제 미국 아니면 유럽의 이제 큰 금융 시장에서 큰 손들이 이제 석탄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다른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면 블랙록도 어마무시한 회사인데 영국의 자산운용사 사라신 앤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진작에 행동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 자산운용 규모가 얼마냐면은 143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21조가 넘는 돈입니다. 오늘 나오는 돈 단위는 조 단위군요. 일단 금융시장에서 돈 단위들은요 다 기본적으로 예. 1조 이런 돈들이 조금 우스운 돈들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자산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콧구멍만한 자산 운용사들이 요즘 막 네네.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막 네. 팡팡팡팡 이 스캔들이 터지고 있는데. 옵티머스가 겨우 5천억 원이야. 근데 이쪽들도 지금 막 몇 네, 천억 네. 단위에서 1조 단위로 돈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어째 요만한 회사들인데도.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데들은 글로벌 금융 회사고 이제 선진국은 축적된 돈들이 음. 많으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단위들은 큽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그 우리 다 아는 쉘이라고 하는 쉘. 자국적 석유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영국계 회사죠. 음. 네덜란드 더치 쉘에서 이제 네덜란드하고 영국계 회사인데 네. 그 자산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던 쉘의 주식의 20%를 사실은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쉘 회장한테 서한을 보내요. 아하. 근데 원래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고객들 투자자들한테도 매년 서신을 보내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투자를 올해는 이런 투자를 하겠습니다. 투자 방향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쉘 회장에게 그 서한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대규모 화석연료 투자는 지구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당신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 저축 이게 이제 이 돈을 운영하는 이 돈들이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돈들이에요. 연기금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저축을 하는 수백만 명의 이익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본은 기후 변화의 원인보다는 해결책 쪽으로 흘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나서서 화석연료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친환경 경영을 요구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너희들도 이제는 기후 생각해서 기후를 해치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고 친환경 경영을 해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주주 행동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반 개인들이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나 공모 펀드의 포트폴리오 내역을 조사를 해서 펀드별로 탄소 자산 위험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탈탄소 금융 전문 컨설팅 회사도 영국에서 이미 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펀드를 얘네들이 다 투자 내역을 조사를 쫙 하는 리스트 거예요. 보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이 환경, 그러니까 유해 물질, 그러니까 무슨 네네. 화장품이나 어떤 네네. 이 일상 생활용품에서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보듯이. 환경 유해 물질들이 얼마만큼 함량돼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앱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환경 유해하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덜 위험하면은 주황색, 뭐 환경이 네네네. 친환경이면 녹색 이런 거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있는 것처럼 음. 이제 펀드를 내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대중에 공개하고 당신들이 탄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펀드다 이거 알려주는 이런 회사도 등장을 한 거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유해한 물건, 그러니까 환경에 유해한 것들을 이제 만들지 못하게 하려면 이제 소비자 운동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죠. 시민단체 당연히. 활동가 출신이다 보니까. 근데 왠지 이제 이 움직임을 보면서 진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소비자 운동을 통해 가지고 과연 그 물품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그렇죠. 말이죠. 소비자 운동의 성공 예, 케이스가 소비자 많지는 않으니까. 운동으로는 성공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말이죠. 이렇게 이 자금의 흐름들을 이렇게 딱 뭐라지 막아버리면 아예 그 생산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강제 그렇죠. 효과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빠른 길이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참 그런 왠지 진 느낌이 이건 뭐죠? 외문의 일패? 왠지 그러네요. 예, 이제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렇게 돈을 많이 굴리는 사모펀드나 또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 이런 것들이 지구의 기후위기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게 반가우면서도 실은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상 지구 환경에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해한 투자들을 많이 해왔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지구를 지킨다고 하고 갑자기 뭐 독수리 오영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포기할 위인들이 절대 아닌데 이렇게 전망하고 있을까? 좀 당연히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사람들은 절대 절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절대 아니고 지구를 지킨다라는 생각을 평소에는 안 했다가 최근에 네네.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네네. 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뭔가 이익을 이유가 포기하는 있을 게 것 아니고 같아요. 자기 이익 때문인 거죠.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화석연료 투자에 대해서 이게 투자를 하면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구를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기류가 확산하고 있는 이 배경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있어요. 그게 탄소 거품론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탄소 거품론이 뭐예요? 네.
카본 버블이에요. 버블. 버블. 그 네네. 카본이 탄소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버블. 탄소가 탄소 거품이 나나? 탄소에? 그러니까 탄소 거품론이라는 주장이 등장을 한 건데 이 말이 무슨 버블 우리가 부동산 버블 뭐 이런 거 네네. 얘기하죠. 자산 버블. 뭐 네네네네. 자산 버블 그것처럼 탄소 자산에 그러니까 석유 업체, 뭐 탄소 관련된 뭐 석탄 화력 발전소 뭐 이런 데가 다 버블이 껴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탄소 자산 가격에 지나치게 부풀려 있어서 거품이 껴 있다. 그러면 우리 버블은 다 뭐 합니까? 버블은 터지죠. 언젠가 터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터지죠. 거품 붕괴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뭐 지금 당장 아니지만 미래에 터진다. 그래서 탄소 거품이 붕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투자한 투자자들이 다 망하죠. 쪽박 차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산 거품이 터지면 투자한 투자자들이 쪽박 차듯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 아하. 그렇게 이게 그러면은 단순히 투자자들 돈만 잃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도 안정성이 위협받게 된다. 이 주장이 바로 탄소 거품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품 아니면 2008년도에 모기지 그 네네네. 서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금융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이런 시스템 위기로 갔잖아요.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그런 게 탄소 자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게 탄소 거품론이죠. 그러면 이제 탄소 자산에 거품이 껴 있다는 뜻인데 이 주장은 언제 나왔죠? 이 주장이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게 201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영국에 그 지속 가능 금융 컨설팅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마크 캠퍼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진국에는 다양한 직업이 많군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전문가가 지속 가능 금융 금융 전문가. 전문가. 이 사람이 원래 20년 넘게 한 거의 네네. 20년 넘도록 네. 금융회사에서 일을 한 거예요. 금융회사 내부에서 투자 전략을 짤 때 컨설팅, 그러니까 내부 컨설팅을 그러니까 외부에서 컨설팅 회사를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20몇 년 동안 금융시장에 금융회사의 그 직장인으로 다니면서 그 회사 투자 전략 짤 때 지속 가능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아하. 내부에서 투자 전략을 했던 컨설팅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사를 이제 금융회사를 나와서 자기가 그 싱크탱크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이 이름이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금융 그러니까 석탄 그러니까 이 탄소 금융 전문 환경 금융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인 이 회사 이 비영리 단체를 하나 설립하는 거예요. 탄소 추적 연구소 정도 되겠네요. 예, 말로 하면.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카본 네네. 트래커 이니셔티브니까 탄소 추적 뭐 연구소 해야겠죠. 연구소 뭐. 센터 뭐 이런 센터.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하고 2011년도에 그때 첫 보고서를 내는데 그 첫 보고서의 제목이 태울 수 없는 탄소라는 보고서를 태울 냈어요. 수 없는 탄소. 태울 수 없는 탄소. 이 태울 수 없는 보고서에서 네. 탄소 거품론의 기본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화석연료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쉐브론이든지 쉘이든지 엑선모바일이든지 이제 이런 석유 업체들이 있는데 이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아직 채굴되지 않는 상태의 매장 자원들을 막 얼마를 뭐 발굴했다 막 이런 보도가 그렇죠. 나잖아요. 매장량 얼마. 매장량 얼마. 아직 네네. 땅 속에는 있어요. 아직 채굴은 안 됐는데 음. 자기네들이 이제 이거 발굴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이 발굴을 한 거야. 그래서 매장 자원이 얼마다라고 매장량을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매장 자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탄소 그렇군요. 기업들 가치 평가에. 근데 이게 대부분 이게 바로 태울 수 없는 탄소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확인 매장량이 얼마다 매년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공개하는데 이게 기업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매장량을 사실 태울 수 없는 탄소다. 이제 이렇게 개념을 딱 박아버렸는데 여기서 태울 수 없는 탄소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만약에 2009년에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합의한 대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가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확인한 매장량을 다 태우면 안 되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태울 음. 수 없는 탄소란 말은 이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후 협정에서 그 목표 이 목표를 지킨다고 했을 때 절대 태워서는 안 되는 탄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질수록 태워서는 안 되는 탄소는 결국 태울 수 없는 탄소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매장된 탄소 중에서 태울 수 없는 탄소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마돈나도 잘 알겠지만 그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 중요한 카본 개념이죠. 버짓이라고 그러죠. 카본 버짓. 예산이 이게 돈이 아니고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미하죠. 사실은 심각한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제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제 탄소 예산이라고 해서 얼마 남았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심각한 이제 기후 변화의 기준은 이제 산업혁명 이전 대비로 섭씨 2도로 하느냐, 1.5도로 하냐에 따라서 탄소 예산의 이제 수치가 좀 달라지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 예산이 또 그리고 급속히 매년 이제 줄어들고 있고 몇 년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예산액의 차이가 좀 있는데 당시 이게 이제 발표되던 2011년에 태울 수 없는 탄소 개념이 발표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섭씨 2도로 했을 때 네. 세계 100대 석탄 기업과 100대 석유가스 기업이 태울 수 있는 탄소는 20%에 불과하고 80%는 태워서는 안 되는 탄소, 그래야 태울 수 없는 탄소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거죠. 아, 80%. 그러면 거의 뭐 태울 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산의 대부분이 거품인 거죠. 와, 네. 그렇구나. 재밌는 주장이죠. 네. 이거는 이제 영국의 예로 한번 들어보면 2011년부터 50년까지 영국의 탄소 예산이 10기가톤 CO2로 이게 산정이 됐거든요. 당시에 2050년이 이제 목표 달성 연도이고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이제 영국이 태울 수 있는 탄소 허용치가 10기가톤이다. 이런 의미예요. 뭐 1기가톤이 10억 톤입니다. 뭐 계산해 보시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이 발표된 2011년 당시에 런던 증시에 상장된 화석 연료 기업이 보유한 석탄, 석유, 가스 매장 자원을 탄소량을 다 더해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소비하지 않은 거죠. 땅 속에 있지만 앞으로 채굴이 이루어지면 화석 연료로 바뀌어서 사용되는 연료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네. 배출될 탄소량이 총 105.5 기가톤 CO2로 추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데? 2050년까지 10기가톤밖에 배출을 못 하는데 이 도시를 채우려면 네네. 근데 매장량이라고 보고된 게 105톤이야. 105기가톤이야. 그러면 결국 탄소 버짓의 10배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러니까요. 이 상장된 이제 이 탄소에 매장된 것으로 기원으로 본다면 태울 수 있는 탄소가 10%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네. 영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보유 탄소 중에 10%도 못 그런 쓴다는 얘기죠.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 탄소 예산 준수가 만약에 의무화가 된다면 지금은 이제 의무는 아니지만 네. 만약에 의무화되는 법이 통과되면 현재 발굴된 유전, 가스전, 네. 탄광의 대부분 90% 정도가 앞으로 개발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자원이 되니까 영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아, 그게 제가 이해가 됐어. 네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쓸 수 없게 될 이 음. 화석 연료들이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화석 연료에 투자를 하면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엄청난 손해를 볼수 있죠. 지금이라고 네.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새로 매장량 발굴했습니다라고 딱 보도가 네네네. 나가면 그러면 투자자들 주가가 돈이 뜨니까. 이제 막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투자는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가치에 주식 그러니까 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결국 화석연료 기업들의 기업 가치 이게 이제 기업 가치라는 게 주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주가가 미래에 태울 수 없는 80~90%못 태우는 거예요. 이 탄소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데 지금 이게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이 주가가 지나치게 이제 고평가돼 있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 이런 현실에서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현행 에너지 시스템에 만약 균열이 발생했다. 이유가 뭐가 됐든 그러면 그렇게 되면 탄소법을 당연히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는 거고 금융 시스템도 굉장히 불안해질 것이다.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이 사람이 내린 거예요. 이 태울 수 없는 탄소 보고서가 2011년도에 나왔을 때 이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의 캠퍼네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주장을 한 거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화석연료 기업의 주가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는 확인 매장량 우리가 이제 매장량 얼마 확인했습니다. 이게 좌우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화석연료 기업은 신규 탄광과 유전 발굴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계속 떠받치려면은 근거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거들을 계속 만드니까 지금은 이제 네. 지금 해서 얼마를 돈을 버느냐보다 네. 미래가 앞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돈은 원래 얼마큼 미래가 채굴될 중요한 것이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이게 다 뭐 유전은 고갈되면 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새로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유전은.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발굴을 계속되는 한 탄소 예산과 격차는 계속 확대되겠죠. 왜냐하면 탄소 예산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래 손실 위험도 그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을 계속 낳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캠퍼네일이 얘기한 태울 수 없는 탄소라는 거는 앞으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위험이다. 즉 미래 투자 손실을 상징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얘네들은 주가를 떠받치려면 계속 새로운 유전이나 아니면 탄광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걸 하면 할수록 태울 수 없는 탄소량은 점점 늘어나는 구조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전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미래 투자 손실 이제 이렇게 딱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 빨리 업 좀 바꾸셔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냐면은 음. 새로 그 매장 자원을 계속 발굴을 하면은 이게 곧 미래 수익의 원천이다. 그러면서 주가가 막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이 공식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새로 발굴을 하면 할수록 이건 미래 손실 수익의 원천이 아니라 손실의 원천이다. 이제 이렇게 딱 된 거죠. 태울 수 없는 탄소 개념이 탄소 버블 개념으로 연결이 되고 또 미래의 투자 손실을 상징하는 개념이 된다는 이야기신데요. 그렇다면 혹시 손실 규모랄까 뭐 손실액 이런 것도 조사가 돼 있을까요? 당연 뭐 하죠. 전문가니까 이게 하셨겠지. 아니 이게 금융시장에 있는 돈인데. 사람들은 돈이잖아요. 네, 네. 돈은 수치로 반드시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액수로 돈이 액수죠 뭐. 그러니까는 이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가 됐든 다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액수로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이미- 공부 많이 한 놈들이 다 거기 거기가 일하고 있는 거죠. 있거든. 이 계산을 네. 안 하고서는 네. 투자 뭐 결정할 수 있고 착한 투자 이런 거 뭐 음. 돈 안 벌는데 착한 투자 할 수 있다 이런 거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 계산 다 해놨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태울 수 없는 탄소 보고서가 굉장히 신선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 뒤집어 엎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시에 이 캠퍼네일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게 별로 관심을 못 끌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2011년에 나왔다 그랬죠. 2011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관심 별로 못 끌진 못했고 일부 여기 이제 지속 가능 금융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소수 인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중심 내부에서만 이렇게 얘기가 되는 이런 지역적인 이슈였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유명한 환경운동가 그 빌 맥키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물이에요. 나이도 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롤링스톤즈의 기고문을 2012년 7월에 냅니다. 여기에서 엄청나게 긴 기고문을 내는데 캠퍼네일의 탄소 거품론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 이 롤링스톤즈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저명한 잡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유명한 환경운동가 맥키번이 캠퍼네일의 탄소 거품론을 그 보고서 내용을 가져와서 소개를 하게 됐는데 이게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게 돼요. 세상이 사람을 차별하네. 미국 페넬레스트는 관심이 없고 영국에 있는 그 저기 금융 전문가가 이 캠퍼네일이 발표했을 때는 그냥 시큰둥했다가 맥키번이라는 환경운동가 입을 통해 가지고 이 탄소 거품론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 맥키번이 캠퍼네일의 산식에 세 가지 숫자가 딱 등장을 합니다. 이제 글도 잘 쓴 거죠. 대중적으로 이제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기고문을 쓴 거니까 캠퍼네일이 탄소 거품론을 계산할 때 이 산식에 세 가지 수치가 등장하는데 이제 거기를 가지고 이 맥키번이 자기 환경 대재앙으로 인한 탄소 자산의 손실 규모를 추산을 했거든요. 이 기고문에서 네. 이 산식 세 가지 수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섭씨 2도 이게 상징적인 숫자죠. 지구 그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으로 2도씨로 제한한다라는 2도씨 이 수치가 나오고 두 번째 수치는 지구 온도 섭씨 2도씨 상승 한도 내에서 태울 수 있는 탄소량, 우리가 탄소 약간 버짓이라고 탄소 예산. 그 추정치가 얼마로 계산이 됐냐면은 565기가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수치가 나왔습니다. 2도씨 탄소 예산 565기가톤. 마지막 수치는 뭐냐면은 전 세계 화석연료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확인 매장량 얼마? 2,795기가톤 이렇게 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네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20%가 여기서 나오네요. 네, 탄소 예산의 5배가 넘는 확인 매장량의 현재 기업 가치가 얼마냐면 27조 달러다. 이 중에서 태울 수 없는 탄소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8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27조 중에서 80%가 20조 달러가 되거든요. 이 20조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손실 위험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죠. 그러면은 20조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뻔하죠. 뭐 이경이죠. 이경.
2조가 아니고 2경. 우리나라 GDP가 지금 2천조. 그러니까 1조 그러니까 거의 1조 8? 1조 8달러, 네네. 8천억 달러 이 정도,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는 네. 우리나라 GDP가 우리나라 지금. 2천조잖아요. 2천조 원. 그러니까 이게 조도 아니고 경인데 네. 그거 10배. 이 손실 위험 액수가 이 경의 경지에 다다랐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되게 천문학적인 손실인데요.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손실이죠. 네, 거꾸로 보면은 태울 수 없게 된 탄소를 엄청 많이 개발해 놓고 있는 석유 회사나 석탄 회사들은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주가가 네. 폭락할 수 있는데. 네네. 안 그래도 당시에 이제 화석연료 기업들이 난리 미래 났을 손실을 것 같은데. 막아야 자기의 미래 손실을 막아야 되니까 네, 세계 각국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 반대하는 네. 정치적 로비 활동을 아주 강화할 것으로 네, 예상이 했을 됐고 법해. 네. 그 예상 결과 네, 2016년에 트럼프가 딱 당선되지 않습니까? 네, 네. 트럼프가 기후 위기는 없다. 기후 재앙은 없다. 왜 그러겠어? 이 탄소 자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거죠. 어마무시하죠 이쪽에 네. 이해관계자들이. 네. 자기도 거기에 아마 투자했을 것이고. 네, 그래서 기후 위기 현실을 부정하는 네, 네. 화석연료 자본 전사들이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된 거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 우리가 그럼 역으로 이제 화석연료 자본들에 맞서서 또 싸워야 되는 그렇죠, 또 그렇죠. 예. 그런 대응 잔나르크 같은 사람 등장하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마돈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맥기번이 네, 화석연료 기업들이 이제 엄청나게 정치권 돈들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잖아요. 이제 이 그렇죠. 돈들을 가지고 이 정치권들 이제 로비를 하니까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화석연료 기업들의 이제 공격적인 반생태적인 정치 로비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캠페인을 시작을 합니다. 2012년도에 화석연료 투자철의 캠페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맥키번의 주장대로라면은 이 남아공 그 아파르테이트 체제 때요. 전 세계 시민사회가 힘을 결집해가지고 반 아파르테이트 투자철의 운동 이런 거 벌렸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랬죠. 이게 지금 거기다가 투자하기가 멋쩍은 거예요. 멋쩍죠. 돈을 벌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워낙에 명분이 이게 투자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그렇죠. 도덕적 명분이 이제 그걸 비유했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화석연료 투자 철회 캠페인을 시작을 하면서 당시 이제 반아파르테이트 투자 철회 운동에 비유를 하고 이게 근데 굉장히 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은 대학에서 기금 운용들을 엄청나게 하니까 대학 기금들 이것도 그 금융시장의 큰 손이거든요. 그렇죠. 대학금 우리나라도 대학들 있잖아요. 발전 기금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큰 미국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모든 대학들이 다 발전 기금 갖고 있고 그 돈들 다 금융시장에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 연기금들도 이제 같이 이 대열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성공을 거뒀고 큰 반향을 일으켜서 아까 얘기했던 노르웨이 연기금 당연히 이제 여기 들어왔고 독일의 알리안츠 보험사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탄소 자산 매각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생태전환 운동의 방향과 아젠다에도 지금 아까 이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인적 차원에서 뭐 친환경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쪽에 개인적인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이 환경운동 단체에서 중심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어마무시한 돈들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이런 운동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지금 탄소 자산 매각 캠페인에 기관 투자자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 법인 투자자로서 이제 거액을 투자하는 연금이나 펀드, 은행, 보험회사 같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 기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의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돈들 뭐 요즘에 이 돈들을 돈들의 직접
출처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실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료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돈으로. 모으면 우리는 뭐 매달 무슨 보험 만 원씩 내고 뭐 이렇게 내지만 네네. 수천만 명이 그 우리나라의 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큰 돈이 돈이죠. 되는 네. 거고 이 돈을 운용을 하라고 이 운용사한테 보험사들이 돈을 모았잖아요. 그 네네. 보험사들이 이 돈을 자기네들이 직접 운용을 안 하고 자산 운용사에다가 돈을 넘기죠. 맡기는 거예요. 네. 위탁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무슨 라임 자산운용, 네. 네네. 그다음에 옵티머스 옵티머스 자산운용 자산운용. 네. 이런 자산운용사들은 네네.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 보험사들이나 이런 기관 투자, 연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연금을 지금 내면 이 돈들을 모아서 자산운용사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돈을 불리는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농어촌공사가 그렇죠. 옵티머스의 투자금으로 돼 무슨 있어 사내 근로자 복지기금을 네. 우리 복지기금 만든다면 근로자 복지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돈의 액수가 얼마가 됐든 이 돈이 일단 적립이 돼서 모이면 이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데 그거 하면은 돈 예금 얼마나 요즘에 1%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돈을 더 수익률을 높이려고 그 자산운용사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이 자산운용사한테 투자를 맡기는데 이 자산운용사가 뭐를 하는 애들이냐면 펀드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펀드를 만드는 애들. 그러면은 무슨 투자 신탁 펀드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돈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펀드를 통해서 펀드에 그렇죠. 투자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는 게 아니고 네. 어떤 펀드를 사는 거예요. 이거 어떤 펀드를 사니까 본인이 실제로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지를 모르죠.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이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 기관 투자자 대부분들은 이게 우리가 펀드를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데 왜 간접 투자냐면 자기가 직접 투자 대상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그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탄소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펀드 투자할 때 그 본인이 결정 못 해요. 이거는 이제 이 자산 운용사들이 그런 펀드 것도 못해요. 매니저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항목은 투자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안 돼요? 그게 그건 안 어떻게 하고? 되냐면은 이 자산 운용사가 펀드를 설정을 할 때 우리 펀드는 이런 펀드예요라고 미리- 선전을 해요. 그러면 아. 그 다음에 내가 투자 전략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조국 펀드 기억나세요? 정경심이 펀드 투자했는데 블라인드 펀드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블라인드 펀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산운용사가 내가 펀드 만들었는데 블라인드 펀드는 뭐냐면 아직 투자 대상 결정 안 했어. 근데 우리만 믿고 투자해 이거예요. 우리가 펀드 매니저한테 우리가 펀드 매니저를 믿고 나한테 돈을 일단 맡기면은 투자 대상 우리한테 너희들한테 미리 어떤 특정 방향 안 알려줘. 근데 우리만 믿고 투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투자자가 어디서 투자한지도 모르고 그 펀드에 그냥 투자한 게 블라인드 펀드거든요. 라고 주장했죠. 라고 네. 주장을 했죠. 근데 대부분의 블라인드 펀드도 대략적인 방향은 있어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의 뭐 옛날에 차이나 펀드 유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나 펀드도 블라인드 중국이 펀드가 유망하대 있었어요. 뭐라든가. 차이나 펀드도 블라인드 펀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 투자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테만 아직 안 정했어.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있는 유망 기업들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는 얘기를 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라고 파이프라인에 이제 얘네들이 기업들을 쭉 조사했는데 요런 기업들을 할 거야.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건 알려줘요. 그래서 투자자가 먼저 이걸 해주세요가 아니고 펀드가 자산운용사가 펀드 만들 때 이미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투자를 할 거예요라고 알려주면 그 방향과 전략이 다 있는데 예, 이제 이제 거기를 거기에 이제 선택하는 이제 거군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선택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나는 사실은 엑소모바일 이런 애들한테 많은 투자자는 싫어. 라는데 자기가 먼저 이렇게 피할 수 있거나 이제 이런 걸 잘 못해요. 기관 투자자들이 탄소 투자가 사실은 자기네들이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이 펀드라는 상품 자체가 그렇게 탄소 자산을 갖도록 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는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은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한테 자금을 맡기는 거고 결정은 저쪽에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기관 투자자가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요즘에 또 다시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은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의료 바이오 아니면 음. 소부장이라는 거 있어요. 소재 부품 장비 펀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이게 소부장 펀드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우리가 소재 부품 이쪽을 많이 이제 그 수입을 하는데 일본하고 관계가 끊어지면서 요거를 개발하는 회사한테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1호 투자했던 1호 투자자로 투자했던 펀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펀드를 만들면 투자자들이 와서 나 이거 지지합니다. 임대 투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게 주식형 펀드냐 대체 펀드냐 뭐 채권형 펀드냐 이런 거를 다 펀드 자산 운용사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자산을 투자든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 자기랑 의지랑 상관없이 여기 요즘에 유명하게 ETF 펀드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인덱스 자체를 추정하는 펀드니까 이건 뭐 자기랑 의지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S&P 500 지수 인덱스 펀드를 산다 이러면은 거기 S&P 500 지수에 다 이런 유명한 화석 연료 업체들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화석 연료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거품 붕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보다 목적 의식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래서 탈탄소 포트폴리오 관리에 나서야 된다. 이런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맥기번의 탄소 연료 투자 철회 운동이 집중하는 타겟도 자산 운용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얘네들한테 돈을 대주는 총탄을 대주는 이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서 막 설득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자산 운용사가 이상한 짓 못하게 너희들이 좀 압력을 직접적으로 가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이 투자 상품 리스트를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이 지구에 진짜 굉장히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자기도 손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설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환경운동가들이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설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운동과 흐름이 강화되면 석탄 석유 산업 업자들 정말 그들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태울 수 없는 탄소를 네. 좌초 자산, 영어로 stranded asset인데 네. 오도 가도 갈 데가 없는 그 자산 뭐 그런 뜻이죠. 묶여버렸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초 자산이라는 걸 이제 설명해 보면 이미 투자는 됐는데 수명이 다하기 전에 예측치 못한 위험이 발생해서 자산 가치는 급락하고 더 이상 경제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 요거는 이제 좌초된 자산이라고 좌초 자산이라는 말로 태울 수 없는 탄소를 이제 규정하고 있죠. 이 좌초 자산 개념이라는 게 원래 이제 좌초 비용, stranded cost라는 개념에서 나오는데 이 용어가 워낙 있었어요. 네네. 보통 전력 산업에서 많이 쓰였어요. 전력 산업은 원래 공공 독점 체제잖아요. 보통 여기에서 이제 민간 경쟁 체제로 많이 전환됐었죠. 특히 이제 선진국 같은 데서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투자했던 공공 설비의 상당 부분이 쓸모가 없거나 비경제적 설비로 남게 돼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을 좌초 비용이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 개념을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대규모 초기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대형 인프라 사업이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중도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사업자가 포기해야 되는 미래의 수익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게 좌초 비용이듯이 탈석탄 발전 또는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발전소가 폐쇄되는 거 요거는 이제 좌초 자산이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정도니까 이 좌초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자본 입장에서 볼 때는 네네. 정말 황당한 거죠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좌초 자산이라는 좌초 비용은 예전부터 금융시장에서 있었던 개념이에요. 투자를 했는데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예기치 못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랬을 때 이 좌초 자산, 좌초 비용 논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여기서의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투자된 비용을 그러면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가. 그냥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기업이 공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석탄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가스 화력 발전 같은 경우 민간 기업들 다 들어와서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투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놓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민간 기업, 공기업 상관없는데 그럼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결정은 났고 사업은 이제 중단되기로 결정은 났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그리고 이 투자 손실을 국가가 보상을 한다면은 그 비용은 과연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이게 논의의 쟁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가 음. 석탄 화력 발전 만약에 중단을 한다 이러면 이거 다 국가가 다 보상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좌초 자산이 되면서 발생하는 이 투자금 회수하지 못한 비용들을 세금으로 다 보상해서 막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 적절한 법적 규정이 있느냐,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게 논의의 쟁점이었는데 사실 몇 년 전, 2017년도인데 우리나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도 석탄 발전소 자초 자산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운동 단체들도 이 자초 자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석탄 화력 발전들 이거 문 닫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초 비용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는 석탄 발전소 운영 기간 연장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해법을. 그러니까 비용이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를 못 하니까 이게 좌초 비용이 늘어나는데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석탄 발전 기간을 연장을 해서 가급적 다 비용을 빼내자 이제 이런 결론을 내기도 했었어요. 이게 뭐야? 좀 황당하다. 아 근데 비용을 투자는 해놓고 돈을 예. 안 하고 그냥 묻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누군가가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랬을 때 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그냥 수명을 연장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캠퍼넬이 제기한 화석연료 산업에 태울 수 없는 탄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가 되면 그 결과로 이미 투자되었는데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해진 자산이라는 점에서 자초자산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태울 수 없는 자산의 이름으로 출발은 했는데 이미 금융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자초자산, 자초비용에 다 계산하는 방식도 다 있거든요. 이거랑 같이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정유, 그 자초자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정유기업, 석유화학기업, 그다음에 조선, 자동차, 철강, 시멘트, 플라스틱. 근데 화석연료랑 이제 직접 연관된 온실가스 고배출 업종이 화석연료 자초자산의 범주에 이제 포함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송 처음 시작할 때 태울 수 없는 탄소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때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회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2009년이었어요. 2009년이죠. 네. 그 1995년 1차 회의가 열린 이래 매년 개최돼 가지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전 지구적인 해법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해 왔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이제 코펜하겐이 15차회였죠.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 기후변화 회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려면은 2015년 파리 회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 회의에서 역사적인 파리 기후 협약이 채택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이 탈퇴했잖아요. 탈퇴했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가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탈탄소 현실이 그러니까 이런 탈탄소 이 현실이 당위가 아니고 이제 진짜 우리가 이게 당면한 이제 상황이고 이렇게 좀 우리가 뭔가 좀 노력해야 되고 좀 이게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어때요? 이게 그 국제적인 탈탄소 금융 담론이 지금 막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착하게 살자 네, 하면서 네. 죄 짓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당연히 마땅히 살아야지 그냥 이런 얘기하는 수준 차원은 이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 파리 기후 협약의 이제 신기후 체제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목 못 받다고 말씀드렸는데 파리 기후협정 제2조 1항에 보시면은 이게 지구온도 상승 제한 목표를 적시한 게 1호예요. 1호죠. 네. 네. 그게 2도씨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1.5도씨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제 이게 1호에 있는데 이 3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기후의 회복적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금융의 흐름을 조성한다. 라는 게 파리 기후협정 제2조 1항에 3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별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주목을 못 받고 1호만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우리가 사실 3호가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제 예, 3호 예.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조항이 이제 그 금융 조항이라고 제가 이렇게 약칭을 하면 파리 기후 협정에 이 금융 조항이 들어가게 된 데에는 앞서 언급했던 탄소 거품론에 입각한 화석연료 투자 철회 운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화석연료 철회 운동 덕분에 기후 변화를 금융시장에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으로 지금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제도권 내부에 정치권과 제도권 내부에 일정한 최소한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이 사망, 우리 파리 기후 협정 2조 사망 네.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파리 기후 협정이 사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없죠. 정치적 구속력이 막강한 것이고 사실은 지금 트럼프도 그래서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네. 올해 대선이 어떻게 될지 참 주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 또 공적 부문의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금융 조항이 이제 파리 기후 협정에 들어가니까 UN 환경 계획 산하에 파리 기후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 이니셔티브가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기후 변화를 고민하는 투자자 그룹이 지역별로 이제 구성이 되고 2050년까지 탄소 제로 포트폴리오 구축을 선언한 탄소 제로를 위한 투자자 연합 이런 것까지 이제 결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G20이라고 있죠. 국제적인 선진국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G20 금융안정위원회가 기후 관련 금융 공시제도를 확정하고 도입을 만약에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가 돼버리고 모두가 준수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의무 상태가 될 이제 목전에 이제 도달한 상태라고요. 최근에 이제 탈탄소 금융이라는 게 이제 따라서 이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네. 앞으로 주류 금융시장이 피해갈 수 없는 어젠다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 일단 뭐 제도권에서 이게 정치적인 네네. 무슨 정당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이 논의에 가담해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도 저조하고 정부 차원에서 별로 언급도 없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에만의 또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아까 찬희 쌤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국제적 공조 체제인 G20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미 지금 탈탄소 금융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2015년도에 12월에 열리잖아요. 파리 기후 그 회의가. 네. 거기 이전에 파리 기후 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G20 재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G20 산하의 금융안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기후 변화의 위험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당시에 이 그러니까 G20 산하의 금융안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영란은행이죠.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 총재였던 마크 카니가 이 업무를 수탁을 받아요. 그렇군요. 이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는데 2015년 9월이니까 파리 기후회의 열리기 몇 달 전입니다. 런던 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보험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험사가 주최한 어떤 행사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맥키번하고 캠퍼네일이 지금 한참 이 탄소 거품론 얘기하면서 탄소 투자 철회 운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논거를 받아들여요. 그 중앙은행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가 그래서 전통적인 사고와 행동의 지평을 뛰어넘는 기후 변화의 재앙적 위협을 경고를 합니다. 이 연설에서. 그러면서 기후 관련 금융 공시 제도를 도입을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를 하겠다. 그 계획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기후 위험에 금융 자본들이 너무 노출돼 있으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나중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금융 시스템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 공시를 해라. 기후 자산 얼마를 가지고 위험이 어떻게 되는지 이 공시 제도를 너희들이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TF를 만들었고 미국 금융 데이터 그룹 누구나 알죠. 블룸버그. 대표이사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수장을 맡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 TF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파리에서 이제 유엔 기후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공식 출범을 선언하게 되죠.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파리 기후회의 전부터 이제 이야기는 나왔지만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금융의 탈탄소 흐름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네네. 자, 글로벌 금융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잖아요. 기후 문제는 악당 얘기를 우리나라예요. 듣고 있는 우리나라.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탈탄소 금융의 현 주소는 어때요? 네, 우리 찬쌤? 방송 앞에 시작할 때 이제 알파주님이 말씀했듯이 이제 9월 25일 날 올해입니다. 이제 KB 금융그룹이 한국 금융권 최초로 이제 2020년이 되어서야 탈석탄 금융을 이제 선언한 상태고요. 과거에서부터 이제 한국의 금융권이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환경, 인바이런먼트, 네. 사회, 소셜, 기업 지배구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약자인데요. 그래서 ESG 경영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투자의 지속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런 건데 다분히 좀 윤리적인 의미로 네.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각 금융권에 ESG 위원회 이런 걸 다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KB 금융그룹이 이제 9월 25일에 뭘 연 건가 하면 ESG 위원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위원회가 뭘 토의한 건가 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석탄 화력 발전소 국내 건설을 할 때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채권 인수를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탈석탄 금융 선언을 실제 행동으로 이제 옮기기 시작한 거죠. 이제 처음은 이제 시작 단계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윤리적인 이제 뭐 의미에서 했던 ESG 경영이 탈석탄 금융으로 이제 한국도 나가지 않을까. 요거의 신호탄 정도가 이제 마련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KB금융그룹이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최근에 한국형 그린 뉴딜 표방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 한국형 그린 뉴딜이 도대체 뭔지 아직 잘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마돈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아직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게요. 아직 펀드가 출시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녹색 뉴딜 펀드를 해가지고 뭐 몇십조 원을 이제 투자를 뭐 시장을 만들겠다고 이미 일단 발표는 했는데 내년이나 돼야 이제 실제로 펀드가 출시가 될 거예요. 뭐 지금부터 뭐 펀드 열심히 만들려고 펀드가 또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이 종류 중에. 뭐 그렇겠죠. 근데 네. 이제 그 어쨌든 녹색 이름 갖다 붙이면은 이제 펀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네. 몰라요. 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어쨌거나 이제 발전 부분을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 투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좀 많이 늘어나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많이 하면 이게 탈탄소 금융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럴 것 한번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늘렸는데 동시에 화석 연료를 똑같이 늘렸어. 아니면 더 많이 늘렸어.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투자 자체만을 놓고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자체가 탈탄소 방향으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러네요. 어렵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 연기금이나 아니면 자산운용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탈탄소 방향으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탄소 자산은 줄이고 이 저탄소 자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비로소 거기다가 우리가 탈탄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나라 워낙 비중이 낮으니까 끌어올려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탄소 예산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국가적인 의지와 목표를 설정을 일단 먼저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아직 이거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목표만 설정하면 뭐예요?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장기 에너지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다 재조정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 로드맵도 나오고 이래야 우리가 탈탄소 금융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정작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 지금 사실 불확실하고 불명확하죠. 그렇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는 지금 에너지 정책에도 사실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네네.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만 가지고는 사실 말이 좀 어려워요. 탈탄소 네. 금융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냐? 그렇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정부 입장이 되게 중요한데 중요하죠. 실제로 한국 정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석탄 발전 종료 선언을 못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그거 이번에 국회 지금 국감하는데 한번 물어봐야죠. 아까 그 우리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아니, 물어보고 싶은데 민주당의 여당들이 네. 그 해외 석탄 발전 금지 사법 그 제안한 의원들이 네네. 좀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싶은데 될 것 같은데 왜 네. 그 석탄 공사, 네. 한전, 우리나라 이거 전부 에너지 기업들 다 국유기업. 국유기업이네요. 그래서 이 그렇군요. 국유기업들이니까 여당이 데려다가 나서서 이제 뭐 질타도 좀 하고 너희들 언제 석탄 발전 종료할 거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정부는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 국유기업들이 받을 실질적인 금전적인 타격 이걸 더 걱정하고 있는 거 되게 아닌가? 근시안적인 걱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돈을 많이 벌면 뭐해? 지구가 멸종하는데.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지금 참. 당장 뭐 지구가 멸종하기 뭘 멸종해. 지금 당장 자기 주머니가 더 중요한 거지. 참.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중국, 일본과 함께 해외로 석탄 발전을 수출하는 3대 국가에 속합니다. 중국이 1등, 2등이 우리나라예요. 동아시아 대단해. 그래서 참 대단한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석탄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해외 그러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지금 하나둘씩 다 했잖아요. 네네. 독일도 지금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올라탔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국제적인 압박 때문에. 근데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그런 선언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의 석탄 발전 수출 3대 자랑스러운 3대 국가에 속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탄소 거품을 아까 처음으로 제기했던 영국의 싱크탱크가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카본 추적 센터. 한국 전용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 제목입니다. 한국 전력 시장의 재무적 위험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저렴한 냈어요. 석탄, 위험한 착각. 네, 한국 전력 시장의 죽인다, 재무적 위험 분석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냈고 이 보고서가 영문으로 작성이 됐는데 한글로 번역된 게 이 카본 그 트래커 이니셔티브 홈페이지에 가면 그대로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이 보고서를 냈고 결론은 어떻게 냈냐면은 한국의 전력 시장 구조 때문에 좌초자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좌초자산 위험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다라는 보고서의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참 이게 이런 불명예가 없는데 말이에요. 요즘 세대에 어떻게 전력 시장 구조로 인해서 자초자산 위험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냐고요. 좀 창피하죠. 참, 예, 창피하네요. 이 보고서 내용이 궁금한데요. 어떤 간단하게 내용들이 뭐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됐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되는데 아까 파리 기후 협정 섭씨 2도 시나리오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봤을 때 한국 전력 시장의 좌초자산 규모를 얼마로 계산했냐면은 1,000억 달러가 넘어요. 1,060억 달러로 예. 계산을 했고요. 보고서 분석 대상의 34개국이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우리는 1등만 좋아해. 1등. 1등 좋아. 1등 좋아. 뭐든 안 좋은 거 뭐든 뭐든 1등이 1등이. 가장 타격이 큰 업체는 뭐 단연코 한 국영기업인 이제 한국 한전. 한자. 네네. 손실액이 이제 977억 달러였고요. 와. 그 뒤를 이어서 SK가스 이제 가스는 천연가스는 석탄이나 이제 이런 거에 비하면은 탄소 배출량이 현저하게 적죠.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16억 달러 뭐 피넛이죠. KDB 산업은행도 여기 이제 한도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 14억 달러 정도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그냥 무시해도 좋을 만큼 한전이 뭐 어마무시하고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977억 달러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원화로 이렇게 또 따지면 얼마 정도? 원화로 될까요? 계산하면 이제 110조가 넘죠. 110조. 우리가 2차 재난지원금 때 그 7조 국채 발행 놓고도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거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보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니까 벌벌 정도가 아니라 한번 절절 길겠죠. 예. 문제는 이제 한국이 이제 파리 기후 협정 온도 상승 제한 2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0년까지 국내에 있는 모든 석탄 발전소를 다 폐쇄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또 어떻게 우리나라에 또 지금 늘려요, 또? 네, 우리나라에 지금 총 61기의 네네. 석탄 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총 설비 용량은 36기가와트를 넘죠. 근데
5.4 기가와트 규모의 석탄 발전소가 지금 신규 건설 중에 있고 앞으로도 2.1 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니까 폐쇄를 안 하고 자꾸 늘리고 있으니까 아니 건설 중에 있는 것도 중단해야 되고 네. 앞으로 추가로 건설될 예정인 거는 문- 전면 백지화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문제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네. 잠깐 나왔는데 충남 당진의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를 네, 포함해서 총 4조 원을 투입해서 총 14기 와트수로 하면 7.6 기가와트인데요. 에 대해서 10년, 20년의 수명 연장. 석탄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개선 보고서 작업을 덕분인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제연구원이 수명 음. 연장하라 네. 그래가지고 자초 비용 줄이려고. 아니 그러니까요. 음. 그게 합리화시켜 주는 건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디젤 차가 왜 지나가는데 요새 음. DFP 이렇게 많이 붙여 있잖아요. 디젤 차가 너무나 나쁜 가스를 많이 뽑으니까 그거를 좀 절감하기 위한 그 다는 거거든요. 사실 디젤 차를 없애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더러운 석탄에서 조금 덜 더러운 석탄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4조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석탄 발전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다 어떻게 그 음. 후가를 어떻게 치르려고 음. 참 걱정이 되는데요. 음. 저는 이게 지구의 현재와 미래를 보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한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은 또 이제 환경 전문가도 가 있잖아요. 정부 여당의 그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한때는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을 텐데 청와대에도 이렇게까지 있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놀라운 것이 연기금, 뭐 펀드, 투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뭐 돈은 뭐지? 이게 돈 놓고 다 돈 우리 먹는 거 뭐 돈이에요, 이런 거. 근데. 네, 그런데 네. 이게 이렇게 돈 이익만을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글로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니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본인들에게 이익에는 손해가 될 것 같으니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방향을 틀은 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일단 머리가 좀 복잡하네요. 이분들이 개가천선한 걸까요? 아니 금융시장에서는 돈을 잃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익을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수익을 내야 된다. 높은 수익을 이건 아닌데 우리 연기금이잖아요. 만약에 얘네들이 돈을 잃어버리면 우리 연금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우리의 돈인 거고 우리 돈들이 잘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돈을 잘 굴려서 나중에 우리 그 돈 갖고 연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대박을 쳐서 막 그 수익을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돈 다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금융시장에서 돈을 잃어버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왜 우리한테 피해가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융자본은 굉장히 사악한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돈의 출처는 다 우리 돈이고 우리 돈은 우리의 연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일단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 어쨌든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 탈탄소 금융 담론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거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건 뭐냐면은 금융시장에서 우리의 돈을 가져다 굴리는 이 금융회사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실질적으로 잘못하다가는 큰 손실이 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큰 돈을 벌자라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투자를 했는데 우리 돈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이 펀드 매니저들이 봤을 때도 이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을 계속 오래 가지고 있다가 잘못하다가 우리가 이 연기금을 완전히 다 바닥을 내는 손실을 내면 어떡할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걸 놓고 그래서 이 금융자본이 생태 전환 운동의 대오에 합류를 했다. 아니면은 금융자본하고 화석연료 기업들 사이에 밀착 관계가 오래됐는데 여기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물론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요즘에 막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막 이렇게 나서는 게 그린워싱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은 기후 대재앙의 위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실제로 금융시장에 이게 우리가 군집 행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벌떼처럼 메뚜기처럼 이렇게 몰려다니는 이 군집 행동을 촉발해서
갑작스럽게 그 탄소자산 투매가 벌어질 것인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좀 상황 아직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워싱이 뭐예요? 뭐 돈 세탁 같은 거예요? 뭐예요? 그린워싱이란 게 뭐냐면은 네. 실제로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 친환경인 것처럼 이미지를 세탁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얘기하는 게 그린워싱이에요. 최근에 그 애플이 네네. 아이폰 12를 내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충전기하고 이런 걸 다 뺐어요. 어. 그리고 그래서 케이스를 줄였어. 그리고 뭐라고 선전하나 하면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케이스도 줄이고 이 다음에 어댑터도 뺐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도 적게 생산하고 있다라고 이런 게 이제 아니 그린워싱입니다. 그러면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 그렇다고 이것을 충전하지 않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고 이런 게- 다니면 자동 충전이 되는 거 아니잖아. 꼭 네. 전기를 써서 충전을 해야 되잖아. 아유 그게 무슨 종이 상관이야. 박스를 조금 이렇게 센치를 몇 개 줄여놓고 지네들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지 경비 줄인 거면서 야 그거 보고 네. 그런 게 친환경이 그린워싱입니다. 대세다 보니까 너도 친환경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이미지 거를 세탁. 이제 음. 그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건데 말이 그럴싸한데 음. 사실은 뭐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는 좀 덜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진짜 정말 대세 담론이거든요. 친환경이. 그래서 그 금융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애플 말씀하셨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친환경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그렇죠. 내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시장에서 그린워싱은 일명 녹색 채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도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ESG 아까 말씀드렸던 ESG. ESG 그 책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환경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친환경 투자를. 근데 녹색 채권이라는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녹색 채권이라는 자산 유형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서의 그 그린워싱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녹색 채권의 요건이 뭐냐 합의된 글로벌 표준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검증 절차도 없어요. 누가 이게 진짜 녹색 채권인지 아닌지 검증도 안 해. 이런 상태에서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녹색이에요. 이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좀 커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금융시장에서의 그린워싱이에요. 여러분들 좀 뒤로 넘어가실 수 있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게 대표적인 녹색 사업이었었어요. 그렇죠. 금융시장에서도 이명박 4대강 사업에 투자하면은 녹색 채권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도 이런 녹색 채권 같은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명박 때부터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 성장 또는 녹색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으로 이런 친환경 투자 개념, 녹색 투자, 뭐 채권 이런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었다. 기존의 녹색 금융 ESG 아까 말씀하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사회 투자, 그 책임 투자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사실은 착한 금융, 윤리적 금융 이런 성격이 지배적이었다면은. 최근의 탈탄소 금융 담론에서는 위험 대비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순수한 재무적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랑 큰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금융자본은 역시 금융자본이다. 뭐 이 말씀이신가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금융자본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본질을 뭐라고 규정하실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자본은 위험 대비 위험을 잘 관리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게 금융자본의 본질이에요. 네. 근데 그럼 금융자본한테 너희들한테 착한 투자를 해라. 근데 착한 투자가 돈이 안 돼서 손실이 나는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안 하는 게 맞아요. 아까도 자꾸 그러니까 우리 마돈나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러면 내 연기금을 다 날려먹어도 상관없다라는 뜻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 맞아. 그럼 또 아닌 거지. 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융자본의 네네네.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지금 마돈나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맞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사회책임 투자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반사회적이고 부패한 금융자본을 공격하고 윤리적 각성을 촉구하고 막 이런 거였어요. 금융자본은 사악하다. 근데 그것하고는 반대로 탄소 거품론은 금융자본 고유의 속성과 논리를 부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금융자본의 고유의 속성과 본질은 뭐냐면 위험을 잘 관리를 해서 투자에는 무조건 위험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빌려 나중에 회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게 금융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속성이에요. 그러면은 금융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 투자 위험은 늘 있는 거니까 위험하지 않은 투자는 없어요. 그 투자는 그러니까 위험은 늘 있는데 이 위험을 잘 관리해서 수익
수익을 내라라는 게 원래 금융의 본질이에요. 만약에 이 돈은 까먹어도 되는 돈이야 이런 거는 금융이 아니고요. 기부예요. 기부. 후원이에요. 우리가 연기금을 후원하는 데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금융자본의 고유의 속성과 논리인데 이거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탄소 거품론은. 그래서 탄소 거품론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탄소 자산이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돈 다 날리지 말고 우리 연기금 다 날리지 말고 위험 관리 잘 해라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금융자본이 추구하는 수익 극대화 논리가 있는데 이거 목표 요 하나만 보지 마라. 그래서 이 탄소 자산하고 결별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우리 위험이 너무 큰 자산이 나중에 손실을 가져오니까 이걸 이런 역발상에서 좀 출발했다든지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그 탄소 거품론이 주장하는 이 탄소 자산의 손실 위험이 근데 금융자본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건 아직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위험은 되게 큰데 지금 당장 그렇다고 탄소 자산을 다 철수할 것이냐? 이거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다가 파리 기후 협정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정치권의 대응이 좀 일관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기후 협정에서 공식 탈퇴를 선언한 상태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강고한 성장 담론에 밀려가지고 탈탄소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사실은 머물러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그런데다가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위기 상황이 되니까 생태 전환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이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실제로 보이고도 있어요. 정치권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일부가 되고 있는 그런 거죠. 지금 정치권이 사실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정치권은 세상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금융자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성이 위험을 잘 관리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자기 본성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사회 경제적 위험들이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 사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자연재해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제 금융사의 재무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금융자본이 정치권보다 앞장서 나가면서 생태 전환 변혁의 기수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럴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자본의 본성은 생태 변환 운동을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 때문에 위험이 발생해서 손실이 발생할까 봐 이 부분에 주의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금융자본의 본성에 해당하는데 이게 뭐 이 금융자본의 생태 운동 기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다. 근데 금융자본을 움직이는 힘은 정치에 있습니다. 금융자본이 지네들이 알아서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고요. 정치가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비로소 금융자본의 탈탄소 전략의 실행도 탄력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네들도 고민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수익을 얼마를 취할 것이냐, 미래를 대비해서 탄소 자산을 정리할 거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때 확실하게 딱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틀어잡는 건 정치의 역할이다. 분명한 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금융자본이 아니고요. 이게 정치의 영역이다. 그리고 탈탄소 정치의 힘에 의해서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저탄소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 전략이 확산하게 만약에 시작한다고 보자. 그러면은 저탄소 이 경제 체제로의 이행과 생태적 전환에 전례 없는 강력한 동력은 생길 것이다. 근데 정치가 앞장서서 끌고 나가고 연기금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들을 압박을 해서 이 탄소 자산 포트폴리오들을 재구성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까 개인적 차원에서의 그 윤리 소비, 친환경 소비 운동하고는 상상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만들기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뭐 본인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속성이 있지만 이게 현재 이제 흐름은 일단 생태적 전환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주체가 돼서 강력한 동력을 가질 수는 없다. 예, 그러려고. 예. 그래서 결국 문제는 정치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차인쌤은 금융권의 탈탄소 금융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알파존의 말씀에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금융은 뭐
어차피 금융이죠. 뭐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집단인 거고 네. 그런 행동 양식은 뭐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금융자본이 아무래도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건 아까 좀 미지수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어쨌건 금융자본이 탈탄소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방향에는 어떤 큰 상황의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금융자본이 움직인다면 아무래도 탈탄소 미래가 좀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이거하고 사회의 계급 계층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탈탄소가 금융자본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 가능한 곳으로 견고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예상하고요. 그래서 금융자본의 탈탄소 노선은 오히려 금융자본의 힘을 강화하는 경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또 사회경제적 싸움에도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만 녹색운동이 중산층의 운동으로 전락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회 전체의 변혁을 움직이는 어떤 중심 세력으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들 길었죠. 네. 근데 길었는데 그래요. 실제로 오늘 좀. 예, 오늘 좀 많이 길었죠. 네. 그런데 이제 1, 2부로 나뉘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봤는데요. 이 중간에 어떻게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되게 연관성 있게 우리 금융자본에 대해서 새로운 흐름, 뭐 탄소 거품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190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